Korea.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한국어 방송은 단파와 중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한반도와 주변국들에 관한 뉴스와 정보, 논평과 기획 보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15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진행의 노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함경북도 여러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주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부족한 식량을 보태기 위해 애써 농사를 지은 개인 소토지 작물이 통째로 떼내려가 주민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는데요. 북한의 소식을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 hil서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13일 지난 10일 저녁 기획적으로는 3시간가량 집중소우가 쏟아지면서 남대천 뚝 밑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단층 집들의 절반 이상의 물에 잠겼다며 주민들은 급히 다리 위로 대피했으나 가재 도구나 물건은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특히 남대천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합수리 주변에서 소토지 농사로 오고살이를 하던 주민들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곳에 모여 사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든 식량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겠다며 봄부터 여름 내내 가족 모두 달라붙어 소토지를 일구어 강냉이와 콩농사를 지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그런데 순식간에 준비가 내려 오두막은 무너지고 요즘 한창 이삭이 용하기 시작한 강냉이와 콩밭이 흙탕물과 토사에 뒤덮이고 또 내려가는 등 폐유처럼 되어버렸다며 가족이 모두 달라붙어 내년까지 먹을 식량을 위해 악착스럽게 농사를 지었건만 콩을 한 번에 눈앞에서 강냉이와 콩이 모두 또 내려간 상황의 주민들은 하늘을 운망하며 옥노와 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약하인 함경북도 하대군의 한 주민 소식통도 같은 날 길쭉은과 이어진 하대군에는 출도가 없기 때문에 하대군 사람들은 길쭉을에서 하대군으로 들어가는 소비차를 이용해 장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집중호우가 쏟아져 도로와 다리가 물에 잠기고 소비차 통행이 하루 차단되었다가 어제부터 통행 금지가 풀렸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산악지역인 하대군에서 산지차를 일구어 강냉이 농사를 짓던 주민들이라며 옥수 같은 소낙대가 3시간가량 쏟아부으며 산세가 험하고 급한 비탈에 자리한 강냉이 밭은 모두 큰 물에 휩쓸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야말로 숲밭이 되고 말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1년치 식량 확보의 원천이었던 떼기밭의 곡식들이 큰 물에 또 내려가 살길이 막막해진 주민들은 매년 자실한 채 한숨만 쉬고 있지만 당국에서는 개인 소토지 소유자에게는 보상은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손혜민입니다. 북한이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국제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미네소타대 환경보건학과학 교수는 13일 남북한이 비슷한 기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우 홍수와 가뭄 등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이 부족해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보 교수는 이날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주최한 북한의 학술회에서 한반도의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나무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골돔 현상과 산사태, 식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나무가 없다 보니까는 그대로 태양 직감이 식재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폭우가 왔을 때 나무가 그 대지를 그러니까 땅을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서 산사태가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나무가 있으면 또 식수가 부활이 돼. 물을 빨리 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돔 현상은 등분 지분 형태의 기대하고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형성돼 여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면서 분쇄된 해당 지역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앞서 미국의 우드웰 기후연구소와 전략위기협회도 지난달 28일 공동으로 발표한 북한에 중첩되는 위기, 안보 안정과 기후변화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북한에 폭우 홍수가 심해지고 작물 재배 여건이 나빠져 식량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교수는 기후가 아니라 지역 차원, 더 나아가 전 세계
세계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북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가입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자발적 감축 목표 기여 방안 제출 등 유엔에서 주도하는 기후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남북 양자 차원보다는 회사회를 통한 대북관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남한과 북한 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수시로 단절이 되잖아요. 최근도 보셨지만 엊그제만 해도 다시 통신선을 열었다가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다시 또 중지되고 이렇게 그냥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쩔 땐 시정도 못해보고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어 북한 보건소에 기상대만 설치해도 기상 관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강수량과 기온 등의 데이터를 통해 설사병과 같은 질병까지 예측해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며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서류덕입니다. 미 국무부가 다음 주 미국의 대북지원단체와 인도적 지원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1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내주 미 국무부 관계자들과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정박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현재 미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면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 후 열리는 회의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 5일 미국 국방부사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개최한 연례 설명회에 참석한 정박 부차관보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북한 인도주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전달되도록 하는 면제 요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박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이는 아직 진행 중인 논의로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제공에 긍정적으로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미국은 계속해서 미국과 국제구호 및 보건기구의 적법한 대북 지원 승인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그동안 북한 정권과 별개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인권을 중심으로 한 대북 외교를 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서 개정안의 채택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회의에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비영리 단체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13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미 정부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인권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국무부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통해 인권 우선 접근을 하길 희망합니다.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다만 미국, 한국을 통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 시 반드시 북한 내 취약계층에 지원 물품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제기구의 기준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수원입니다. 미국의 보건의료 관련 비정부 기구인 샘 복지재단이 유엔에서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1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샘 복지재단에 보낸 지난 10일자 서한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기한을 내년 8월 10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 대상 품목은 평양 제3인민병원에서 사용할 엑스레이 장비와 수술 장비, 증기 멸균기, 환자복 등을 포함한 의료 장비 25만 달러 규모와 의약품, 식료품 등입니다. 샘 복지재단은 지난해 2월 물품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북중 국경 봉쇄로 애초 기한인 지난해 8월까지 물품을 북한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남북 간 정치적, 군사적 긴장 문제 해소 없이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분석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실이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외교안보 관련 토론회. 한국의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 신형 코로나 백신 및 방역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치적, 군사적 긴장 해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군사적 적대 구조와 위협 행위, 한미연합훈련,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대북 규제 등을 이른바 본질 문제로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 백신 및 방역 협력 등을 비본질 문제로 나누면서 북한이 본질 문제 선행 없이는 신뢰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비본질 문제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본질 문제로 답을 해야 되고 비본질 문제에 대해서는 비본질 문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은. 근데 본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비본질 문제로 자꾸 답을 내놓듯이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지. 홍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신형 코로나 백신 등 방역 협력이나 식량 지원 등 비본질 문제를 중심으로 남북 관계를 풀어가려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접근법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북, 남북 간 합의 내용의 핵심도 결국은 북한과의 적대 관계 등 본질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도 이를 대북 관계에 있어 핵심적인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비난 담화가 오력 도발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홍 연구위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우리 정부와 군대가 예의주시하겠다고 한 것과 김영철 당통일전선부장이 11일 담화에서 엄청난 안보 위기를 언급한 것 등은 일회성이 아닌 순차적인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며 그 내용으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단계적 원상복구 조치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무력 시위를 한다면 그 목적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환기하고 미국의 대외 정책 가운데 자신들의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것일 가능성이 큰 만큼 대화의 판 자체를 걷어차는 형식의 도발은 자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물출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교수도 같은 토론회에서 남북 간 비본질적 의제들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돼야 다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임 교수는 근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야 현재 절실한 인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명분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뤄진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결국 상호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제대로 조성해보려는 과제를 한국 정부에 넘긴 것이지만 남북 관계를 단기간에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입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은 단기적인 남북관계 복원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평가고요. 다시 남북통신연락선을 또 차단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를 재설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우선 봅니다. 임 교수도 김여정, 김영철 간사를 근거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로 한미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군사적 적도 행위 감행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연속적인 무력 시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그 수위가 미국이 제시한 레드라인, 즉 금지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연초부터 국가 경제, 민생 경제 관련 현안 해결에 치중하고 있고 특히 올해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달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로 악화된 민심을 고려하면 북한 당국이 당면한 식량 문제와 자연재해 피해 복구, 감염병 극복에 폭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도발 수위 예측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홍승일입니다.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가 한미연합 훈련을 비난하며 더욱 중대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분쇄할 절대적 억지력을 반드시 더욱 빠르게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대사는 지난 14일 중국 환구15와 한 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함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앞으로 북한에 가해지는 각종 위협에 절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락상 절대적 억지력 강화는 핵 억지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북한의 선전 매체들도 한미연합 훈련이 침략적 성격의 핵전쟁 예비 훈련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즉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가 현재 감소한 가운데 북한 내 제저 활동은 아주 활발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공개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 제조업 생산이 꾸준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진들이 13일 미국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진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한국 강원도 고성 해안가 등에 북한에서 파도에 쓸려온 북한 쓰레기들. 이 북한 쓰레기들 가운데 물품 포장지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북한산 유제품과 과자, 과일 주스, 아이스크림 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대외 교역 규모가 현저히 감소한 가운데 자력갱생으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 맞서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좀 더 자립적인 민족 경제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 소비재를 수입하는 것은 생산에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생필품 생산에는 많은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소규모 국가인 북한에서 거대한 규모의 경제를 창출해낼 수 없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안에서 발견된 북한 쓰레기 중에는 빈 치약통이 다수 발견됐고 한방 소화제와 북한산 건강보조식품 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성제약 종합공장에서 제조됐다고 명시된 수액과 북한 염주군 고려약 공장에서 제조됐다고 명시된 한방 소화제에는 영어와 독일어로 적힌 사용 설명서가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NK뉴스는 북한이 독일 등의 북한 물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가 지난달 말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0년 북한의 대외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은 독일의 원자로와 보일러 등의 기계류를 일부 수출한 적이 있었고 2020년에는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이 전무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의 대외 무역이 보고된 바와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유럽 국가와 심지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과 무역을 일전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무하다는 건 아닙니다. 보고되지 않은 미수품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편 보고서는 2020년 북한의 대외 무역 규모는 전년 대비 73.4% 감소했는데 이는 1990년부터 조사 이후 최저치라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서혜준입니다. 중국 일부 지역 공안이 오래전 탈북해 중국에서 가정을 꾸리며 장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을 갑자기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순간 아내와 엄마를 빼앗긴 중국 가족들은 공안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지만 그들이 다시 가족의 품에 돌아오기는 어렵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길림성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12일 지난달부터 길림성 곳곳에서 탈북 여성들이 공안 당국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다면서 체포된 탈북 여성들은 대부분 오래전 탈북해 중국인 남편을 만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아온 사람들이기에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달 초 길림성 송화시의 한 마을에서 30대 후반의 탈북 여성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친 공안에 의해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갔다면서 이 여성은 탈북 후 해당 마을에서 10년 가까이 살면서
중국인 남편과 가정을 꾸렸고 어린 자녀까지 두고 있는데 그녀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동네에 알려져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신고되거나 체포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그녀는 그동안 탈북해 의지할 데 없는 탈북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숙소와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그녀는 탈북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심성이 착한 사람으로 소문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체포 소식에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공안은 그녀에게 인신매매 죄를 지어 체포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도무지 그녀에게 적용된 죄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자신의 탈북 경험에 비추어 탈북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탈북자를 후원한 것이 공안의 눈에 밑보여 그녀에게 탈북자 인신매매 조직과 연계되었다는 혐의를 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녀는 중국인 남편 사이에서 낳은 9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매일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다며 공안에 그녀를 풀어주도록 청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7월 한 달에만 청와시에서는 탈북 후 오랜 기간 중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북조선 여성이 2명이나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갔다면서 이에 이웃 주민들은 자식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죄를 씌어 잡아가면 엄마 없이 남겨진 아이는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공안 당국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묘명성 신명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10일 최근 신명시 곳곳에서는 탈북한 북조선 사람들이 공안에 체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탈북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초부터 공안 당국은 탈북자들의 주거지에 불시에 들이닥치거나 일터까지 찾아가 체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7월 중순 친하게 지내는 조선족 동생이 신명역 부근 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의 연인인 탈북 여성이 오후 6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며 밤에 다급히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면서 그런 일이 있은 지 4일 후 연락이 끊겼던 탈북 여성이 식당에서 일하다가 공안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실신해 3일째 수용소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탈북 여성은 자신이 현재 공안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비밀리에 연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수용소에는 자신 외에도 10여 명의 북조선 여성들이 갇혀있다고 전했다면서 전화를 끊기 직전 그 여성은 이번에 잡혀가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 같으니 부디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겨 동생은 한 달이 넘도록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7월부터 이달 초까지 신령 지역 곳곳에서 북조선 사람들이 체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 탈북 후 오랜 기간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은 물론 그들과 결혼한 중국인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공안이 담당 지역에 탈북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도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체포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탈북자들을 샅샅이 찾아다니며 체포하고 있어 탈북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박정현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진 국경을 봉쇄한 북한이 인기 수출 상품인 대동강 맥주의 원료도 국산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4일 대동강 맥주 공장이 맥주의 맛과 질을 개선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수입에 의존하던 수출물의 생산 공정을 국산화함으로써 원가를 4분의 1로 줄이면서 맥주의 맛을 살렸다고 전했습니다. 대동강 맥주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주로 중국에 수출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 북한의 외화벌이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RFA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찬일 박사의 주간진단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의 이현주입니다. 이때쯤 북한을 머리에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용어는 굶주림, 가뭄, 홍수라고 안찬일 박사가 자유아시아 방송과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안 박사는 이런 용어는 자칫 자연과 연결된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뒤론인데, 북한 당국은 입만 뻥끗하면 사회주의 상이라고 하며 처저 선전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왜 이런 자연재해 하나 이겨내지 못하는 최빈국일까요? 그리고 올해 재가뭄과 재홍수 역시 북한을 비켜가지 않았으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폭탄도 문제지만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국민의 힘, 즉 국력이라고 할 때 북한의 천재는 수선 인재, 즉 지배의 재난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큰 물 피해, 천재인가 인재인가 이런 제목으로 안찬일 박사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찬일 박사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습니다. 네.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올해도 대가뭄과 대홍수는 이 북한 땅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까? 네, 함경 남북도 지역에는 지난 8월 2일부터 하루 최대 300mm, 사흘간 총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북한과랑 조선중앙텔레비전은 8월 5일 농경지 수백 정도가 침습이 유실됐고 도로와 다리 여러 곳이 파괴됐다며 이는 8월 평균 강수량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 역시 8월 5일, 6일 150mm 이상, 또 7일에서 9일에는 양강도와 동해안 지역, 함경남도 바닷가를 중심으로 최다 100mm의 수정 단호비가 쏟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폭우로 북한 함경남도 곳곳에 물난리가 나 주민 5천여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1,170여 호가 침수됐다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5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김정은 총비서의 특별 지시로 건설된 난림식 주택 3천여 가구가 모두 폭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이와 같은 대홍수 피해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요즘 북한의 그 정치자의 정치 스타일이 주로 회의 정치인데 아닌 게 아니라 바로 회의부터 소집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은 함경남도 한 지역의 폭우와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노동당 함경남도 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공병부대와 함경남도주 등 군부대를 동원한 신속한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노동신문은 8월 8일 일면에 노동당 당 군사위원회 지시에 따라 8월 5일 함경남도 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살펴보면 당주한 군사위는 함경남도 아래 일부 지역에서 폭우와 큰 물에 의해 발생한 피해 상황을 우려하고 공병부대들로 피해 지역의 파괴된 도로를 시급히 복구하며 도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국 부대들을 함경남도 당 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동원시켜 도의 역량과 협정 밑에 피해 복구를 다 합쳐 훈련할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총비서가 피해 복구용 주요 자재를 국가 예비분에서 해제해 긴급 보장하고 중앙에서 재정을 비롯하여 물질적으로 함경남도 피해 복구 사업을 강력히 지원하게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총비서는 이날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함경남도 폭우 피해를 보고받고 피해 복구 방안을 지시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망군사 중앙위 지시사항은 이정남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 비서가 전달하고 도당 군사위원회 위원들과 시군당 책임 비서도
끝기관, 주요 공장, 기업소, 당 행정 출입 일꾼들 보위에 주둔하고 있는 인민군 부대 군종 간부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구를 잃고 한지에 나앉은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참 무척 가슴 아픕니다마는 문제는 이와 같은 천재지변이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북한의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픕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기본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네, 그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북한의 자연재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 즉 통치의 오류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북한은 국토 면적의 70%가 산악지대인 지형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을 잘 다스리면 자연재해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1970년대 이전 북한은 가뭄이나 홍수에 그렇게 취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자들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른바 대자연 개조운동을 발휘하고 또 다락밭을 만든다면서 산을 모두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북한 산에는 상업 부족으로 주민들이 산을 팍팍 깎아 아궁이에 집어넣다 보니 장마와 홍수에 취약했는데 여기 7, 8분 능선까지 아예 밭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그 흘러내리는 토산은 거의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흑폭탄은 인가를 덮치고 배후를 막은 데 이어 강바다까지 메꿔버림으로써 대홍수로 범람하여 북한 땅을 초토화시켜본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자연의 파괴는 이 단지 외적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식량 절대 부족이란 재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올해 이 북한의 식량 작황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바로 그 점이 제일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지난 8월 2일 지금은 벼가 이삭이 되고 패는 시기로서 이때 침수 피해를 받으면 수확고가 크고 감소한다며 홍수와 폭우에 의한 피해를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새로운 5개년 계획이 선택가 결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신문은 또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와 황해도에서 홍수 대비 긴급 조치에 들어갔으며 평안북도 철산군 역시 농작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북한이 대표적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 지역에 장마가 집중되면서 쌀 작물에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황해남도에 위치한 재래평야는 땅이 비옥하고 면적도 넓고 북한의 대표적인 벼산지로 꼽히는데 김정은 총비서도 지난 6월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며 미래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주민들 과반수인 70% 이상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유엔 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긴급 식량 안정 조기 경고 2021년 8월 11월 전망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북한의 연간 곡물 보정량은 무려 86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간 북한의 중국 수출량은 110만 톤이지만 공식 수입량이 겨우 20만 5천 톤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8월, 9월 폭우와 태풍 등 기후권으로 작황이 악영향을 받았다며 올해도 8월 14일 태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부족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면 주민들이 혹독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도 최근 공개한 식량 안보 평가 2021 2차 샤프린 보고서에서 북한과 몽골, 예멘 등 세계 나라를 아시아에서 식량 상황이 가장 최악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104만 톤으로 추산하고 전체 주민의 63%인 1630만 명이 식량 불안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한문과 재홍수에 의해서 이제 태풍이라는 또 다른 변화를 이겨내야 하는 운명 앞에 서 있습니다. 태풍의 제형도 만만치 않다고 봐야죠. 네, 매년 태풍은 북한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동해를 스쳐가는 태풍은 북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안겨주지 않지만 소해로 상륙하는 태풍의 경우 북탕지대인 동해남북서를 강타하기 때문에 북한의 식량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은 북한 전체 쌀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해남북서의 태풍 피해는 한쌀 생산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북한 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행의 RFA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센터의 김나정입니다. 8월 15일 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광복절이 금요일인데 올해는 일요일과 겹쳐서 16일 월요일까지 쉬는데요. 대다수 직장인이 토요일부터 쉬기 때문에 사흘 연휴입니다. 하지만 예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광복절 기념 행사도 대폭 축소됐고 정부에서는 연휴 기간 모임이나 이동을 자제하도록 집에 머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멀리 돌아 아주 오랜만에 공을 찾는 이도 있습니다. 바로 대한 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인데요. 여러분도 시간은 6년 앞둔 지난 1943년 카자흐스탄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눈을 감은 광복절은 하루 휴일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훈장군은 함경도에서 포수로 이름을 알리다 한일 무장 투쟁에 합류했고 1919년 단독 대한독립군을 지휘하면서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여러 부등대에 머물던 훈장군은 1937년 한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그곳에서 75세의 생을 마감했는데요. 목숨을 나라를 지킨 한민족의 영웅이 머나먼 타국에서 쓸쓸하고 힘들게 여생을 보낸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최고의 예우 속에 다시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훈장군을 위해는 16일과 17일 성인 휴무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 현충원을 안장됩니다. 네, 음악센터에서도 홍범도 장군을 노래로 반갑게 맞아볼까요? 일제강점기 많이 불렸던 독립군과 프라이머거 노래로 들어봅니다.
네,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을 향한 열망을 담았던 태극기 3점이 구물로 지정됩니다. 대니 태극기, 김구 성명문 태극기, 그리고 서해 진관사 태극기 구물인데요. 구물은 보통 수백 년 이상 된 유물을 대상으로 하지만 문화부처는 이 태극기들이 민족의 독립의지 등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나다고 지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데니 태극기는 고종의 외교 고문이던 미국인 오한 위커슨 데니가 고종에게서 하사받아 1891년 본국으로 가지고 갔는데요. 그의 후손이 1981년 대한민국에 기증했습니다. 현존하는 실물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 부석이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를 적어 신분이 있던 대신신부 모사에게 준 것을 이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령 여사에게 전했고 후손들이 1985년 독립기념관에 기증했습니다. 이 태극기에는 광복군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김구 주석의 글과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지난 2009년 서울 진관사 칠성각을 해체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는데요. 1919년쯤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먹으로 덧칠된 것으로 당시 애절하고 처절했던 한일 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 태극기는 크기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한반도에서 국기를 처음 만들어 사용한 때는 1882년 9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종이 태극기를 사용하도록 선포했지만 세부적인 규격은 정해두지 않아서 초창기 태극기들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문득 북한에는 어떤 태극기들이 나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강산의 태극기 전해드립니다. 왠지 나를 보고 있는 것도 같은데 우리 앞에 지나 수많은 사람 중에 왠지 우리와는 상관없는 소감 계시고요. 탈북소에도 연주자 박성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정말 이렇게 더울 때 우리가 자연스레 냉면 정말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이 평양이었었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두개 냉면이 북한 주민들한테서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북한 지역에서 갔을 때 남쪽, 아니면 이제 평안도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평안도, 항해도라고 하는데 평양에서는 이제 평양냉면이 인기가 있고요. 또 이제 위쪽 거리에서는 이제 평양냉면이 인기가 있는데 북한 중심에서 그 냉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 대다수가 이제 그쪽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들인데 그 유명한 평양냉면을 북한이 아니라 서울에서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름이 붕붕 떠있는 평양냉면을 주민들도 마음껏 먹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또 관련된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수 유보이가 부른 평양냉면이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노래만 잘 들어보시면 평양냉면을 아주 잘 묘사해줬거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중국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이 기분이 개그맨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단 들어보죠. 너를 시작한다는 것이 내일은 이루면 가족이라면 해방을 잡아주고 No pain, no gain 여자는 It's so cold It's so delicious Like it Your father ever like it I told you this is red 한가감도 들릴까 네, 누구셨을까요? 아니, 한국에서도, 남한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냉면이라고 한다면 평양냉면, 함흥냉면을 얘기를 하는데, 그 평양냉면은 좀 밍밍하다. 이게 무슨 맛으로 먹지라는 평을 많이 하고, 함흥냉면은 조금 달콤달콤하단 말이에요. 그 차이, 처음에 함흥냉면에 빠졌다가 평양냉면에 가서 그 신맛을 알게 됐다라는 뜻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냉면을 먹는데 왜 가위가 나오지라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가위를 이렇게 묘를 다 이렇게 잘라서 먹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지. 실질적으로 이제 평양냉면이 그 평양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이제 그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 옥류관에서 그 평양냉면을 먹는 사진도 이제 전 세계로 나가면서 막 이슈가 가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평양냉면이라고 불렸던 적도 있잖아요. 근데 그 북한에는 평양냉면은 옥류관과 충류관이 가장 큰 그 라이벌입니다. 네. 예, 그 옥류관에서 충류관에서 먹으면 조금 미묘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평양냉면을 먹는 면이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묘를 끊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데이트할 때랑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묘를 끊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 입에다 놓으면 빨로 그 묘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먹을 때 남자가 같이 먹을 때 여자가 그 냉면 그릇을 끌게 되면 일어나서까지 껴서 가야 돼요. 북한에서는 그 평양냉면을 절대로 갈기를 그렇게 먹는 최고의 맛이다. 그 한국에서 하는 평양냉면도 한국 사람들이 입맛을 맞춰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북한에서의 그 옥류관에서의 그 순수한 맛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입이 좀 바꿔가지고 평양에서도 그 국수를 못 먹던 사람들이 다들 조금 밍밍한데 어떤 분들은 그 맛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도 함흥냉면을 드셔보셨어요? 저는 함흥냉면은 못 먹어봤어요. 함흥냉면도 사실 서울에 와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드신 평양냉면과 평양냉면 어느 쪽이세요? 박선희 씨는? 뭐 분위기 평양냉면이죠. 저는 함흥냉면 팝니다. 근데 방송 듣는 분들이 웃으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북한의 평양냉면, 함흥냉면을 왜 서울에서 저렇게 달리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북한에서는 평양냉면하고 함흥냉면을 라이벌이라고 다 말합니다. 저는 이제 그 안쪽에서 공항으로 태어났을 때 북쪽에 갔는데 함흥냉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거 면도 막 얇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이 있지? 그런데 또 북쪽의 사람들은 평양냉면을 아니 이게 한국 사람들은 성격도 좀 뜨뜻미지근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유 이게 무슨 맛이 뭐냐고 그래서 또 북쪽 사람들은 평양냉면을 욕합니다. 서로가 그리고 여기 한국인들도 함흥냉면이 더 맛있다고 하고 평양냉면 따서 사는 분들은 평양냉면이 맛있다고 하고 사실 사람들이 입맛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요리 자체야도 평양냉면 뭐 함흥냉면 최고의 냉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두 가지를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타가 갈리는 것 같아요. 두 종류를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함흥냉면이 좀 달콤달콤하니까 어린 친구부터 많이 좋아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약간 밍밍한 더 평양냉면을 좋아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랜만에도 보면 함흥에서 평양냉면으로 넘어가지고 배신자라고 이렇게까지 말에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이 두 냉면을 직접 드시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우리로나마 시원하게 드시면 좋겠네요. 평양냉면 마저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냉면을 먹어보고 비교할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지난 8일 사막한 도포올림픽에도 남북한이 함께 출전했을 텐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이 각각 1위부터 3위를 기록했고요. 대한민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16위에 머물렀습니다. 저조한 성적에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태극마크를 달고 따보는 모든 선수단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 자체가 금메달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음악단체 시간을 통해 도쿄올림픽 경기장에서 흘러나왔던 K-pop, 한국 대중가요대회 언급한 적이 있죠. 10대 후반에서 20대가 줄을 이루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적의 선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K-팝을 즐겨 들으면서 경기장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도쿄올림픽 영웅들의 플레이리스트, 그러니까 자주 듣는 음악 목록이 공개되면서 화제입니다. 선수들은 훈련할 때 또는 일상에서 어떤 노래를 듣는지 음악적 취향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 선수 가운데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전웅태 선수의 플레이리스트 중 애쉬아일랜드의 뷰티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음악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성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도 좋은 곳에서 편히 쉬길 바람 너의 향기가 남아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새벽, 아침, 그리고 저녁 하루 3차례 방송합니다. 새벽 방송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정부터 2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1910, 1990, 11985kHz로 2시부터 4시까지는 중파 1188kHz, 단파 9990, 11985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방송은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단파 9540, 9990, 11985kHz로 저녁 방송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는 중파 1566kHz로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5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정치 소감을 이메일, 즉 전자우편과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mk@rfa.org이고 팩스는 미국 전화번호 1-202-530-7765입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인 김문형 손전등이 듣고